서울 시내 특급 호텔 37층 스위트룸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민지는 흰 드레스 차림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6살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결혼식을 마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부케를 놓지 못한 채였어요. 김서준이 턱시도 재킷을 벗어 소파에 놓았습니다. 74의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고닫고 걸음걸이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는 미니바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 속에서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죠. 민지는 서준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가 언제 자신에게 다가올지 몰라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서준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 뒤 민지 앞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혼전계약서 사본이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기며 조항들을 짚어갔어요. 1년 안에 이혼하면 위자료 없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고요. 민지는 계약서의 글자들을 바라봤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서준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결혼에서 당신이 얻는 건 하나예요. 아버지 빚 30억, 그것뿐입니다.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박종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채 자신을 붙잡고 울던 그날이 생각났죠. 민지야, 아빠를 살려줘. 내가 아니면 우린 다 죽어. 민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김서준에게 데려갔던 그날, 그녀는 상품처럼 소개되었습니다. 서준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놀랐죠? 첫날 밤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나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서준이 자신의 가슴팍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였죠. 민지는 숨을 멈췄어요. 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항암 치료 받았어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봤죠. 문병 오는 사람이라곤 조카뿐이었는데 그것도 재산 얘기하러 오더군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났어요. 민지는 처음으로 이 노인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70 넘은 나이, 하얀 머리, 주름진 손등.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완치 판정받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으면 안 되겠다고요. 서준이 민지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랑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민지의 입술이 떨렸어요. 서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남편 노릇 강요할 생각 없어요. 민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서준은 일어나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중앙에 베개 2개를 세워 놓았죠. 우린 룸메이트입니다. 각자 침대 끝에서 자요. 이 베개가 경계선이에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이 자신의 침대 쪽으로 가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는 거, 밥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터져나온 눈물이었죠. 서준이 휴지를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지가 천천히 침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로 누웠죠. 서준도 자신의 자리에 누웠어요. 둘 사이에는 베개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을 끄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울 성북동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차창 밖으로 고급 주택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뒷좌석에 앉아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준은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보며 회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높은 담장 앞에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소나무 몇 그루가 운치 있게 서 있었습니다. 정원사 2명이 전지가위를 들고 작업 중이었는데 차를 보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집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차가 섰어요.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 먼저 내렸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어요. 대리석으로 된 현관 계단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혜진, 68배 집사였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선이 민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부인께서도 오셨군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부인의 방은 2층 동쪽 끝입니다. 짐은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민지는 혜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홀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바닥은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았습니다. 생활의 흔적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이쪽입니다.
혜진이 계단으로 안내했어요. 민지가 계단을 오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혜진이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방입니다. 민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화장대, 옷장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쓸쓸했어요. 회장님 방은 서쪽 끝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1층 집무실로 연락하십시오. 혜진이 말을 마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아득히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옷장에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남자 목소리 2개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서준이었고 다른 하나는 낯선 목소리였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어요. 삼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계단 난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갑자기 결혼을 하시다니요. 그것도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자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봤어요. 거실 소파에 서준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태준아, 내 결혼에 내 상의가 왜 필요하지? 서준이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그렇지만 삼촌, 26이라니요. 나이 차이가 거의 50이 넘잖습니까? 태준이라 불린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젊은 여자가 왜 할아버지 뻘 되는 분과 결혼을 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민지의 손이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말 조심해. 태준이 아내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뻔하잖아요. 돈 때문이죠. 아버님 재산 노리고 온 거예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삼촌,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그 여자한테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민지는 내 법적 배우자야. 그 이상 말할 필요 없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라. 서준이 일어섰어요. 태준 부부가 마지못해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6시 혜진이 민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부인,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민지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식탁에 두 사람 분의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혜진이 국을 따라주고 물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지는 밥맛이 없었어요. 서준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준이 먼저 일어났어요. 좀 쉬세요. 나는 서재에서 일 좀 보겠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민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일까 아니면 가족일까? 그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어요. 밤 11시 민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저 멀리 서쪽 끝 서준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민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거래 결혼이 얼마나 오래 갈까? 1년? 2년? 아니면 더? 알 수 없는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첫날 밤의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1층 부엌으로 내려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며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손에 익은 음식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밥을 해온 민지에게 요리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민지가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하시는군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지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익숙해서요. 괜찮으시죠? 제 일인데요. 혜진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민지는 상을 다 차리고 물러났습니다. 7시 30분 서준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을 보더니 살짝 눈을 들어 민지를 봤어요. 당신이 한 겁니까? 네,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서준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민지가 긴장하며 그를 봤습니다. 맛이 어때요?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매일 아침을 준비했어요. 혜진은 처음 며칠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점차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혜진이 부엌에서 민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생선구이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요리 잘하시죠? 30해 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이 제 음식은 잘 안 드세요. 당신 음식은 드시던데.
혜진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이었어요. 민지가 평소처럼 상을 차리고 있는데 서준이 먼저 와서 앉았습니다. 오늘 상에는 북어국과 고등어구이가 있었어요. 서준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술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닙니다. 서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준이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북어국의 고등어구이. 그러셨군요. 오래전 일입니다. 1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민지가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단숨에 고아가 됐죠. 힘드셨겠어요.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몇 달 살다가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녔어요. 20대에 작은 건설 하청업체 차렸고 3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서 다 이루신 거네요. 혼자서 살았죠. 결혼할 생각도 못했어요. 일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민지는 서준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혼자 버텨온 사람.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12살 때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시니까 못 견디셨나 봐요. 서준이 민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군요. 네. 중학교 때부터 요리하고 집안일 했어요.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만 불쌍하다고 했죠.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러다 빚이 너무 커졌어요. 30억? 저 하나 팔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네요. 서준이 일어나 거실 소파로 갔어요.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지를 불렀어요. 이리 와보세요. 민지가 다가갔어요. 서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병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작년 이맘때 위암 진단받았어요. 3기였습니다. 진단서에는 위암 스테이지 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개월간 항암 치료 받았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토하고 몸무게가 15kg 빠졌죠. 서준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항암 치료 기록지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민지는 말없이 들었어요. 문병 온 사람이 태준이랑 수진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 와서는 삼촌 회복하시면 회사 일 좀 정리해야 하지 않냐. 유원장은 쓰셨냐. 그런 얘기만 하더군요. 서준의 손이 서류를 쥐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한텐 아무도 없구나. 민지가 서준의 손등을 봤어요.
파란 멍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항암 주사 맞던 흔적이었어요.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노인은 거래 상대가 아니었어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외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근데 재발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석 달마다 검진 받습니다. 서준이 파일을 닫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혼자 죽고 싶지 않아서.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요? 서준이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두 사람은 정원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벤치에 앉았고 민지도 옆에 앉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검진 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병원 가시는 거예요? 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민지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서준이 민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같이요? 네. 혼자 가시는 것보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준이 한참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서준도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3주째 되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준이 평소보다 일찍 양복을 차려입고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지가 차려놓은 아침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부산 이사회 참석해야 해요. 저녁 늦게 들어올 겁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지가 국그릇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서준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민지를 돌아봤어요. 혜진 씨가 있으니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서준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민지는 홀로 남은 저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방 청소를 하고 책을 읽다가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진이 현관으로 가더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거실로 와서 말했어요. 부인, 김태준 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번에 서준과 대화하던 그 조카였습니다. 거실로 모실까요? 네. 그러세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케.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안 계시죠? 부산 가신 거 알고 왔어요. 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차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태준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혼하신 지 좀 됐죠? 적응은 좀 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택이 크고 조용해서 처음엔 좀 어색하실 텐데, 태준의 말투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삼촌이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네, 잘 지내세요. 다행이네요. 작년에 많이 아프셔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태준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시선이 민지에게 고정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지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올케가 오신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26이면 한창 때인데 왜 일은 넘은 노인과 결혼을 하나 싶었죠. 민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올케도 사정이 있으셨겠죠.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버지 빚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30억. 민지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효녀시네요. 아버지 위에 자신을 희생하다니. 그의 말투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비웃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힘드시죠? 젊은 나이에 늙은 남자랑 사는 게 쉽겠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분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태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흰색 봉투였어요. 이게 뭔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올케 미래를 위한 제안이에요. 태준이 봉투를 민지 쪽으로 밀었어요. 안을 보세요. 민지가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수표였고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5억입니다. 올케 명의로 된 수표예요.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1년만 참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혼하면 이 돈 드릴게요. 민지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혼전계약서 보셨죠? 이혼하면 올케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제 제안을 받으면 5억을 받는 거예요. 훨씬 나은 조건이죠.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지금 매수하시는 건가요? 매수라니요.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젊은데 일은 넘은 노인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민지의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삼촌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올케도 아시잖아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태준이 몸을 뒤로 기댔어요. 1년 후에 연락 주세요. 그럼 이 수표 드릴게요. 민지가 서류 봉투를 집어 태준에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태준의 가슴에 부딪혔어요. 필요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돈으로 저를 움직일 수 없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옳게 흥분하지 말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쪽을 봤어요. 서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였어요. 이사회 일정이 취소된 모양이었습니다. 서준이 거실로 걸어왔어요. 태준과 민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지?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 삼촌. 일찍 오셨네요. 물었어. 무슨 일이냐고. 서준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있던 수표와 이혼 합의서를 꺼내봤어요. 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그냥 농담이었어요, 삼촌. 태준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서준이 서류를 태준 얼굴에 던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장 나가. 서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로 가득했어요. 삼촌, 나가라고 했어. 태준이 서류를 주워 담으며 허겁지겁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 민지를 봤어요. 민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1년만 참고 이혼하래요. 그러면 5억 주겠대요. 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저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서준이 민지 옆에 앉았어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조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괜찮아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처음엔 이 결혼이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서준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분이세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함께 있어 주시잖아요.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민지가 뒤따라 가려 했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노크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서준은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여서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태준이 5억을 제안했어요. 1년 후에 이혼하면 주겠다고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당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조용히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민지가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7시가 되었지만 서준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7시 30분이 지나도
식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벌써 출근하셨어요. 6시에 나가셨더군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가신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도 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밤 10시가 넘도록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1시, 12시가 지나도 서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준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민지는 혜진을 찾아갔습니다. 혜진은 1층 집무실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집사님, 회장님이 화나신 것 같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안경을 벗고 민지를 봤어요. 회장님은 원래 그러세요.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혼자 계시려고 해요. 사람 만나는 걸 피하시죠.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암 진단 받으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셨죠.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민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준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밤 10시,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인이십니까? 저는 김서준 회장님 비서 최 과장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회장님이 회의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민지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뭐라고요? 빨리 오십시오. 응급실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옷을 급히 갈아입고 현관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혜진이 놀라 거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민지가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차 부를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더 빨라요. 민지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민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암 주사 자국이 남은 손등, 외로워하던 눈빛,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준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걸.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민지가 급히 요금을 내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두리번거리며 서준을 찾았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네. 드디어 왔구만.
수진이었어요. 태준 부부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응급처치실에 계셔. 태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민지를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 태준이 당신한테 제안했다고 했잖아. 그게 아버님한테 스트레스가 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당신만 없었으면 아버님 편하게 사셨을 거야. 민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싸우지 마. 바로 그때 의사 한 명이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김서준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민지와 태준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의사가 그들을 봤습니다. 급성 협심증입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민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과거 암 병력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가 설명을 마치고 들어갔어요. 민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태준 부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갔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중환자실 위치를 알려줬어요. 민지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유리창이 보였어요. 민지가 유리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침대에 서준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준 부부는 자정쯤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며 민지를 쳐다봤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부인을 찾으시던데요.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서준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은 상태였어요. 민지를 보자 작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민지가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좀 무리했나 봐요. 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서준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화났던 건 태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요.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민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5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당신이 그 돈 받고 떠나면 어쩌나 싶었어요. 전 안 가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 곁에요. 서준의 눈이 붉어졌어요. 민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이 퇴원했어요. 민지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서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차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서준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서준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사이 살이 더 빠진 모양이었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혜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와 함께 서준을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서준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이 제일 좋네요. 식사 준비할게요. 민지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이 좋아하는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들어와 채소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부인,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병원에서 밤새 간호하시던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민지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이 좋은 분 만나셨어요. 민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흘 후 오후 서준이 침실에서 회복 중일 때였어요. 혜진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나가려 했지만 서준이 말렸어요. 여기 계세요. 같이 들으셔야 해요. 민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준에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이 보였어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가져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지분 30%는 전문 경영인에게 양도, 나머지는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사용, 개인 재산은 전액 배우자에게 상속.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민지가 놀라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에게는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좋아. 그대로 진행해. 서준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부사장이 알면 반발할 텐데요. 상관없어. 내 재산이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상속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서준이 민지를 봤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잖아요. 하지만 태준이 받을 자격도 없어요.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내 재산을 노렸으니까. 서준이 침대에 기대 누웠습니다. 당신은 달라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곁에 있어주잖아요.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현관으로 가더니 곧 거실로 왔어요. 회장님, 태준 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도 옆에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수진도 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삼촌,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유 원장 수정하셨다면서요? 저를 상속에서 뺐다고요? 서준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뺐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한 짓 모르는 척하지 마. 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지한테 5억 주고 이혼시키려 했잖아. 태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태준이 아버님 걱정해서 한 거예요. 저 여자가 아버님 재산 노리고 온 것 뻔한데. 수진 씨, 서준이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내 아내를 저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26짜리가 70 넘은 노인한테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서준이 일어섰습니다. 태준 앞으로 걸어갔어요. 너희는 병원에서 나 볼 때마다 재산 얘기만 했어. 삼촌 건강은 안 물어보고 회사 지분이나 유 원장 얘기만 하더군.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는 달라.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날 간호했어. 밤새 옆에 있어줬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난 돈이었어. 근데 민지한텐 사람이야.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이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결국 아버님 재산 다 가로챘네요. 교묘하게 잘도. 나가. 서준이 소리쳤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수진이 복도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늙은이 재산 챙긴 주제에 뻔뻔하게. 민지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서준이 말렸어요. 혜진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사장님 부인 나가십시오. 뭐야 당신은. 경비 부를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진이 욕설을 퍼붓다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태준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민지가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준이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서준이 완전히 회복했어요. 민지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준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민지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고 민지가 얼어붙었어요. 이소영. 제 엄마 이름이에요. 연락했어요. 당신 어머니를요.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에 계시더군요. 재혼해서 잘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사람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연락처 여기 있어요. 서준이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민지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미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비행기 표 끊어드릴게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런 걸 해주세요? 당신이 자유로웠으면 해서요. 서준이 민지를 봤습니다. 나 때문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어머니 만나고 싶으면 가세요. 미국에서 새 삶 시작해도 돼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왜요? 전 이미 선택했어요. 민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서준의 눈이 붉어졌어요. 태준이 옳았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온 게 맞아요. 민지가 울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을 알아가면서 바뀌었어요. 나도 늙고 병들었는데 상관없어요. 당신은 저를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서준이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준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혼전계약서 원본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이제 우린 진짜 부부예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서준은 각자의 침실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6시 민지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7시에 서준이 식당에 나타났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저녁이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민지가 봉투 하나를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록증이에요. 서준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경영학 과정 수강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어요. 괜찮을까요? 좋죠. 학비는 얼마예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내가 낼게요. 당신 배우는 건데. 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책도 필요하면 말하세요. 다 사드릴게요. 민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가면 서준이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네, 10시쯤 올게요. 처음 몇 주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민지는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배운 내용을 서준에게 이야기했어요. 서준은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아침 서준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나들이 갈까요? 민지가 놀라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로요? 인천 송도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송도 신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이 한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여기가 어딘데요? 내가 처음 세운 건물이에요. 민지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서준이 차에서 내렸고 민지도 따라 내렸습니다. 20대 후반에 작은 건설 하청업체 차렸어요. 이게 첫 작품이에요. 서준이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인부들이랑 같이 삽질하고 시멘트 날랐어요. 민지가 서준의 옆에 섰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행복했어요. 뭔가 만들어가는 게 좋았어요. 서준의 얼굴에 그때의 열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 보는 서준의 모습이었어요. 나도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몰아 서울 구로구로 갔어요. 좁은 골목길 안쪽, 낡은 빌라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3층 건물이었어요. 민지가 차에서 내려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16가지 살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가 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날 밤 짐 싸서 나왔죠. 서준이 민지 옆에 섰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전 아버지 손잡고 고시원으로 갔어요. 서준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민지가 서준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새로운 기억 만들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저녁 민지가 수업에서 돌아왔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서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 왔어요. 당신 아버지한테서요. 민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만나고 싶대요. 딸 얼굴 보고 싶다고. 민지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 취한 채 우는 모습, 자신을 서준에게 데려간 날. 안 만날래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서준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당신 결정을 존중할게요.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당신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 이사회가 열렸어요. 서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민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저녁 7시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은퇴 계획 발표했어요. 민지가 놀랐습니다. 은퇴요? 3년 후에 완전히 물러날 거예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기기로 했어요. 서준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시간 보내면서요.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준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봄에 갑시다. 두 사람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민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지가 들어가자 혜진이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혜진이 민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어요. 혜진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항상 외로워 보이셨어요. 집에 오셔도 혼자 서재에 계시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근데 부인이 오시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아침마다 웃으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혜진이 민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도 행복하거든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어요. 저녁 6시 서준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나갈 준비하세요. 어디 가는데요? 비밀이에요. 민지가 원피스를 입고 현관으로 내려왔어요. 서준이 코트를 입혀줬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익숙한 호텔 앞에 섰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호텔이었어요. 여기가 왜? 올라가 보면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한방 앞에 섰어요. 서준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결혼 첫날 밤을 보낸 스위트룸이었어요. 민지가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시작했죠. 서준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서로 어색했어요. 무서웠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서준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첫날 밤을 시작해도 될까요?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이른 봄날 아침 6시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복도를 지나 1층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북어포를 꺼냈습니다. 서준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목련 봉우리가 부풀어 있었어요. 민지는 상을 차리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7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운동복을 입은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정말 좋더군요. 서준이 미소 지으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샤워하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놓았어요. 10분 후 서준이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민지가 국그릇을 놓으며 앉았습니다. 오늘은 북어국이네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식탁 한가운데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민지가 키운 허브 화분이었습니다.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와 있었어요. 서준이 물뿌리개를 들어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잘 크네요. 매일 물 주셔서 그래요. 두 사람이 미소 지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숟가락 소리와 신문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검진 날이에요. 서준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의 정기 검진은 이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 참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요? 이번 학기 성적이 나왔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서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당연하죠. 당신 똑똑한 거 나도 알아요. 서준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퇴 준비로 바빴지만 예전보다 일찍 끝내는 편이었어요. 민지는 설거지를 하고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공부방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교재를 펼쳤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진이 현관으로 나갔다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부인, 택배 왔어요. 제가 주문한 거 아닌데요? 민지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 새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신 모델이었어요. 그 밑에는 경영학 전공 서적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민지가 노트북을 꺼내봤어요. 서준의 세심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6시 서준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민지가 1층 거실에 있었습니다. 산책 갈까요? 서준이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해가 지는 걸 지켜봤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민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도 민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행복해요.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서준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혜진이 차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벤치 옆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민지가 차를 따라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쌀쌀해졌네요. 서준이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디건을 가져와 민지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감기 들면 안 되죠.
고마워요. 민지가 가디건을 여미며 미소 지었어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준이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피곤했는지 눈이 감겼어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서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눈을 떴어요. 제가 잠들었나 봐요. 편하게 자더군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이제 자러 갈까요? 그럴까요?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복도에서 각자의 방 앞에 섰습니다. 민지의 방은 동쪽 끝, 서준의 방은 서쪽 끝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서준이 먼저 미소 지었어요. 민지도 웃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 잘 자요. 민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도 민지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나겠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식탁에 마주 앉고 함께 차를 마시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가장 소중했어요. 민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복도 건너편 서준도 침대에 누워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신처럼 내일을 기대하며 저택이 조용했습니다. 봄밤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어요. 정원의 꽃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의 조용한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 이제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